네, 방금 소개받은 박한웅입니다. 저는 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국 고등법원에서 시민사법위원회가 개최하는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정보와 지식을 나누게 돼서 공헌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영남대학교 언어정보학과에 2003년부터 와 있고요. 또 옆에 보니까 디지털 융합 비즈니스 학과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대학원에서 협동과정으로 운영하는 학과입니다. 그래서 대학원 차원에서는 디지털 융합 비즈니스 학과에서 활동을 하고 학부는 언어정보학과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제목을 보시면 그 제목보다도 부제가 더 중요하게 다루어진 내용입니다. 기술 결정론을 좀 탈피해서 다른 시각에서 4차 산업혁명을 좀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저는 그래서 기술 중심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언론 지상과 또한 각종의 세미나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를 좀 생각을 한번 해보고 이런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결국은 기술 결정론적인 관점만이 유효하지 않다. 사회적 구성 요소의 관점에서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것을 애초에 제기했는 사람의 주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그 기술 결정론의 입장이 아니라 사회 구성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론적인 이야기부터 조금 우리 당장의 피부에 닿는 이야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이제 클라우스 슈바흐라고 하는 이 사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사람이 2016년도에 주장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등장한 사람은 아니었고요. 이 사람은 스위스에 있는 조그만 고장인 다보스라고 하는 동네에다가 전 세계 정치 경제 엘리트들을 모아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이런 행사를 했죠. 근데 행사 이제 참석비가 엄청나게 비싼 그런 행사를 했어요. 그것이 이제 세계 경제 포럼 WEF입니다. 이 다보스 포럼을 계속 이끌어가면서 영향력을 했던 사람인데 사실 교수이긴 하지만은 교수 같지 않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우리 엘빈 토플러라고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엘빈 토플러처럼 이런 컨설팅을 주로 하고 있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이 이제 그 다보스 포럼을 했는데 2016년도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긍정적인 영향 하면서 오지나 저개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면서 경제적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한 뭡니까 정부 서비스에 접근성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일자리 유형의 변화도 생겨나고 그다음에 정보가 많아지니까 시민의 참여도 일어난다. 여기서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라스트 마일 기술이다. 라스트 마일은 딴 것이 아니라 최종이잖아요. 최종.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의 일마일까지도 기술적인 혜택을 준다. 얘기. 무슨 얘기냐? 시골의 산지, 오간 이런 쪽에서 가면 KT 통신이라든가 혹은 텔레비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서비스가 안 됩니다. 왜? 이런 그 테크놀로지, 기술 기업들이 그까지 서비스를 하기에는 어떻게 가성비가 나오지가 않는 거죠. 가성비가. 소위 말해서 보편적 서비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을 해서 마지막 1마일까지도 우리가 전봇대도 놔주고 전화선도 놔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는데 이 라스트 마일의 이런 문제들이 4차 산업혁명에서 해결되니까 산지 오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 이 사람의 핵심적으로 보면 반항시 효과라고 하는데 에코 체인버인데요. 에코 체인버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민주주의를 만드는 새로운 매체로서 각광을 받고 인터넷을 통해서 사회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인터넷 같은 디지털 기술 때문에 사람들이 소위 끼리끼리 모인다라는 거죠. 끼리끼리.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하는가 사회적 분열이 심해진다. 이런 반응식 효과도 4차 산업혁명밖에 없어진다라고 이제 클라우스 슈바흐이 이제 아주 이상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클라우스 슈바흐의 제4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서 1차는 이제 크라우스 슈바흐의 징계기간을 얘기했고, 2차는 전기를 얘기했고, 3차는 디지털을 얘기했고, 4차에서 이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하는 건데요. 러시아의 또 다른 경제학자 콘디라디에프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은 5차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영국의 연직혁명, 그러니까 연직기계를 도입하면서부터 1차가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2016년도에 나온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학자가 쓴 책에 보면 지금은 3차 산업혁명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3차니, 4차니, 5차니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할 것인가? 왜 이렇게 민감할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마치 각각의 단계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느껴야만 또한 대자본이라든가 이런 기술들을 훨씬 더 빨리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 방금 2016년도에 크라우스 슈바흐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2016년도 3월에 바로 그 유명한 알파고하고 이세돌이 바둑 경기를 했어요. 알파고가 이세돌이 바둑 경기를 하고 나서 우리나라는 바로 대선 국면에 들어가 버렸어요. 대선 국면에 되면서 대통령 후보들의 토론회까지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해요. 한국 사람들이 갑자기 전 세계에서 가장 4차 산업혁명 용어를 가장 많이 쓴 국가가 됐어요. 이 크라우스 슈바흐의 국가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유럽에서도 하지 않았다. 그런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이런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담론들, 이런 것을 우리 이제 흔히 기술 결정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술은 마치 기술 내재의 고유한 원리에 따라서 그렇게 발전되어 가는 것이다.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새로운 기술은 항상 새로운 사회 발전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쓰는 사람들은 그렇죠. 거기에 따른 예전에 2G폰을 쓰는 사람보다 훨씬 더 그렇죠. 사회 발전에 있어서 앞서가 있는 사람들이죠. 사회구조는 기술의 논리 자체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기술의 속도에만 조절할 수 있고 기술은 중립등을 전제로 해서 사회 변화가 모두 기술의 속성과 영향력으로만 승명된다라고 하는 게 이런 기술 결정론의 핵심적인 논지입니다. 기술 결정론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런 얘기합니다. 여기 아마 삼총사라고 하는 고전적인 그렇죠 영화를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게 말이에요, 말. 말을 타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등자라고 하는 그렇죠 말은 바로 오도가 타지 않습니까? 밟고 오다 타야 되잖아요. 이 등자가 나오면서 새로운 계급 사회가 나왔다, 몽건제 사회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주장합니다. 왜? 이런 등자를 받쳐줄 수 있는 하인들이 필요했다는 거죠. 하인들이 필요하다. 기술 결정론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러한 특정한 도구의 하나가 나와서 사회가 완전히 변화되었을까요? 근데 마치 이런 책을 보세요. 과학이 세상을 바꾼다 이런 책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국 발명품이 세상을 바꾸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진기가 만들어낸 새 세상, 그 다음에 나라를 지켜준 과학기술 거북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 손 안에 병원 유리커터스 이렇게 나옵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항상 이러한 기술이 사회 발전과 사회 변동을 가져오고 그것이 커다란 흐름으로서 작동을 하고 이러한 기술은 아무런 그렇죠 사회적인 요소 없이 자연스럽게 도입돼서 우리들한테 다가왔는 것처럼 이런 논리들을 이제 우리는 기술 결정론이라고 얘기합니다.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4차 산업혁명 크라우스 슈바흐는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이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제 궁극지경은 결국은 인공지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연미인하고 인공미인 이렇게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자연지능보다는 우리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그런 머리보다는 컴퓨터 알고리즘의 그러한 만들어낸 이러한 인공지능이 훨씬 더 우수해질 것이고 혹은 그렇죠 이러한 인공지능이 그렇죠 결국은 사회의 발전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제 크라우스 슈바흐가 얘기하면서 그거는 발전의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러한 인공지능이
정말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공지능은 무엇을 먹고 사느냐? 바로 데이터를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이세돌에 일으켰던 알파고가 바둑 기보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면 그랬죠. 계속 훈련을 할 수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없이는 인공지능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것으로서 이 데이터를 얘기합니다. 데이터.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는 결국은 어디에서 생성되고 있는가, 어디에서 생성되는 건가. 과거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데이터가 생성되는 것이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제가 차고 있는 시계, 제가 쓰고 있는 안경, 제가 신고 있는 신발, 다양한 곳에서 다 데이터가 다 생성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런 다양한 곳에서 생성된 데이터들은 또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만족시켰습니까?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들은 우리가 분절적인 그런 세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 1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동질적인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2차에 전기가 나오면서 매스미디어가 나오는 시대에는 이질적인 관심사를 가지겠어요. 세상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3차는 뭡니까? 1969년도에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생산이 됐어요. 70년대에 메인프레임 컴퓨터가 나왔습니다. 80년대에 개인용 PC들이 이제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90년대에 뭡니까? 드디어 월드 와이드 웹, 인터넷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러한 3차의 디지털 혁명 시대에서는 그럼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의 구분이었어. 근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은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의 구분이 아니라 그 두 가지가 통합되었잖아요. 통합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택시라는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택시를 타기 위해서 카카오톡을 불러야 됩니다. 음식점을 시키는데 전화를 쓰지 않죠? 배달의 민족, 요기요를 쓰는 거죠. 이렇게 각종의 데이터들에